저희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은 동양인이 엔지니어링을 논하다니 웃기는군. 동양인이 엔지니어링을 논하다니 웃기는군. 슈테판 밀러 수석 엔지니어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38살 김태호는 50여 명의 독일 엔지니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태훈이 지적한 설계 오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파이프 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이었죠. 슈테판의 파란 눈동자가 경멸로 가득 찼어요. 45살의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20년간 일한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독일 공가대학 수석 졸업에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 천재였죠. 그런 그가 한국에서 온 파견 엔지니어의 의견을 들을 리 없었어요. 슈테판이 태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키 185cm의 거구가 다가오니 태훈은 작아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 독일 엔지니어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동양인이 감히 슈테판에게 설계 오류를 지적하다니 미쳤다는 반응이었죠. 슈테판이 태훈 앞에 섰어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였지? 김 모시기? 태훈이 대답했지만 슈테판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값싼 노동력이 독일 엔지니어링에 대해 가르치려 한다고 재미있는 광경이라고 했죠. 회의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태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온 지 겨우 일주일, 독일어도 서툰 동양인 파견 직원일 뿐이었거든요. 슈테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동양인들은 복사는 잘하지만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은 못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말이죠. 태훈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국제공항. 태훈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독일행 비행기 탑승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가 태훈 앞에 서 계셨어요. 65살 아버지는 40년간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신 분이었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어요. 아버지가 낡은 공구 세트를 태훈에게 건네셨어요. 검은 가죽 케이스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훈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공구인데 왜 주시냐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독일에 가져가라고 하셨죠. 태훈은 공구 세트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등 각종 공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공구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잡이는 반들반들했고 금속 부분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쓸 수 있는 상태였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을 무시할 거라고, 복사나 잘한다고, 기술은 없다고 비웃을 거라고 했어요. 태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 R&D 센터는 독일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아시아인 엔지니어는 거의 없었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기억하라고, 진짜 기술은 학벌이나 국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과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태훈은 공구 세트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태훈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증명하라고, 한국 엔지니어가 독일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죠.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태훈은 아버지께 깊숙이 인사를 드리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태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슈투트가르트는 태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거대했어요.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나온 태훈은 택시를 타고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독일의 풍경은 낯설었어요.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메르세데스와 BMW들이 눈에 들어왔죠. 택시기사가 독일어로 뭔가 물었지만 태호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어로 다시 물어보자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거대한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태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본사였거든요. 정문을 들어서자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최신 전기차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죠. 인사팀 담당자가 태훈을 맞이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태훈을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R&D 센터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었고 간혹 여성 직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은 보이지 않았죠. 태훈의 자리는 대형 사무실 구석이었어요.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와 빈 서류함만 놓여 있었어요. 옆자리들은 모두 최신 장비로 가득했는데 태훈의 자리만 달랐죠. 인사팀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출퇴근 시간, 식당 위치, 복도 규칙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곧 돌아갔어요. 태훈은 혼자 남았어요. 주변 독일인 동료들은 태훈을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태훈도 따라갔지만 어디 끼지 못했어요. 식당에서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주변에서는 독일어로 대화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훈은 외로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차가웠거든요. 오후에 첫 회의가 있었어요.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다른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독일인들이었습니다. 태훈이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은 빈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독일인 남성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인사팀장이 회사 역사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독일어로 진행됐죠. 태훈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간혹 영어 단어가 섞여 나올 때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어요. 다른 신입들은 서로 인사하며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태훈도 다가가 보려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들은 태훈을 보며 미소만 지을 뿐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죠. 첫 출근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태훈은 오전 8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인 동료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벽 7시부터 출근한다고 했죠. 태훈은 서둘러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어제 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태운 책상에 던지듯 놓았어요. 복사 20부를 해오라는 지시였어요. 오후 회의에 쓸 자료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엔지니어로 왔는데 복사 심부름이라니요. 토마스는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는 메르세데스 본사라고 신입은 시키는 일부터 하라고 했죠. 태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파견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복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태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복사를 했어요. 20부 40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복사가 끝나고 돌아오니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르쿠스였어요.
40대 초반의 선임 엔지니어였죠. 그는 태훈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어요. 태훈이 망설이자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신입이 커피 안 타오냐고,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커피를 타러 갔어요. 탕비실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을 몰라 헤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독일인 여직원이 한숨을 쉬며 알려줬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커피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태훈은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메르세데스인가? 태훈은 한국에서 15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현대자동차 선행개발팀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했죠. 몇 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인정받는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값싼 동양인 파견 직원일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태우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식 소시지와 감자 요리가 나왔어요. 맛은 괜찮았지만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독일인 엔지니어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독일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어요.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태훈 앞에 앉았어요.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왕리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중국에서 온 엔지니어로 여기서 7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태훈은 반가웠어요.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였거든요. 왕리가 중국어로 물었지만 태훈은 중국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툰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왕리가 말했어요. 여기서 아시아인으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고, 자신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죠. 태훈이 물었어요. 어떻게 견뎠냐고요? 왕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참았다고, 월급은 좋으니까 참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못 맡는다고 했어요. 항상 보조 역할만 한다고 했죠. 태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7년을 일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니요. 왕리가 충고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여기서 아시아인은 그냥 값싼 노동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R&D 센터 전체 엔지니어 50여 명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슈테판 밀러가 앞에 섰어요. 45살의 그는 메르세데스의 전설이었습니다. 슈테판은 키가 185cm의 금발,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게르만족이었어요. 독일 최고 공대인 미넨 공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메르세데스에서 20년간 일하며 100개가 넘는 특허를 냈죠. 그의 설계한 엔진은 업계 표준이 되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슈테판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 E- 클래스 전기차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메르세데스가 테슬라를 넘어서기 위한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라고 했죠. 배터리 용량은 100kW시, 주행거리는 600km 목표였어요. 충전 시간은 15분 이내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태훈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배터리 배치, 냉각 시스템, 구동 모터 배치, 모든 게 정교했어요. 하지만 태훈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파이프 배치가 비효율적이었어요. 냉각수가 배터리 전체를 고르게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였죠. 태훈은 15년간 전기차 배터리를 다뤄왔어요. 이런 설계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훈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50여 명의 시선이 태훈에게 집중됐습니다. 슈테판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누구냐고요? 태훈이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파견 온 김태훈이라고 했습니다. 슈테판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그가 말했죠. 아,
그 값싼 동양인이냐고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태훈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파이프 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슈테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천천히 태훈에게 다가왔어요. 회의실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슈테판이 물었어요. 자네가 뭘 안다고 내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고요. 태훈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현재 파이프 배치는 배터리 중앙부만 집중적으로 냉각하고 외곽부는 소홀하다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 간 온도 편차가 커져서 수명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슈테판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가 말했죠. 자네가 몇 년이나 일했느냐고. 자신은 20년 경력에 100개 넘는 특허를 가진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태훈이 대답했어요. 15년이라고요. 슈테판이 비웃었어요. 15년이면 뭐 하냐고, 한국에서 일본차 카피하며 보낸 15년 아니냐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태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슈테판이 계속 말했어요. 동양인들은 복사는 잘하지만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은 못한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했죠. 그는 태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동양인 주제에 독일 엔지니어링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슈테판이 돌아서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어요. 마치 태훈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태훈을 쳐다보며 키득거렸어요. 태훈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왕리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했죠. 경고했잖냐고, 여기서 아시아인은 의견을 내면 안 된다고요.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은 회사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슈투트가르트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은 15평 남짓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창문 밖으로는 독일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라 해가 일찍 졌습니다. 태훈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한 모욕이 계속 떠올랐어요. 슈테판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비웃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경멸의 시선들이요. 동양인은 복사만 잘해.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은 못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태훈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태훈은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정비소 앞에서 찍은 사진, 태훈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 현대자동차 입사 첫날 찍은 사진. 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보셨어요. 태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졌어요. 아버지가 주신 공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를 열자 낡은 공구들이 보였어요.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모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훈은 공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십자 드라이버였습니다. 손잡이는 플라스틱이 닳아서 반들반들했어요. 금속 부분에는 미세한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쓸 수 있었죠. 아버지가 이 공구로 40년간 수천 대의 차를 고치셨어요. 작은 정비소였지만 동네에서는 유명했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김 사장 손만 거치면 고장난 차도 새 차처럼 된다고요. 아버지는 독학으로 자동차를 배우셨어요. 공업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셨죠. 태훈은 어릴 때 정비소에서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태훈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비소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S클래스였어요.
당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죠. 차 주인은 서울에서 온 사업가였어요. 정장을 입은 그는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여기서 벤츠를 고칠 수 있느냐고, 제대로 된 정비사가 있느냐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한번 봐드리겠다고요. 사업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시골 정비소에서 무슨 벤츠를 고치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다른 곳은 모두 주말이라 문을 닫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차 보닛을 열고 엔진을 살폈어요. 10분 정도 이것저것 확인하셨죠. 그리고 정확히 진단하셨어요. 점화 플러그 문제라고 3번 실린더 플러그를 교체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공구를 들고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30분 후 차는 완벽하게 고쳐졌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 정비소에서도 못 찾던 문제를 이렇게 빨리 고치다니요. 그가 물었어요. 어디서 배웠느냐고, 독일에서 공부했느냐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차를 만지다 보니 알게 됐다고 하셨죠. 사업가는 명함을 주며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자기 회사 정비팀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이 동네가 좋다고, 여기서 계속 일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태훈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왜 서울에 안 가시냐고, 큰 회사면 돈도 많이 벌 텐데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어디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태우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슈투트가르트 원룸으로 돌아온 태우는 공구 세트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정성이라고, 학벌이나 국적이 아니라고 하셨죠. 태우는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회의에서 본 E- 클래스 전기차 설계도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공개된 기술 자료를 찾았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 관련 문서들이 있었죠. 태우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자신의 판단이 맞았어요. 현재 설계대로라면 배터리 외곽부 온도가 중앙부보다 10도 이상 높아질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 간 불균형이 생겨요. 수명이 20%는 짧아질 거였죠. 태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냉각수 유량, 파이프 직경, 열전달 개수, 모든 변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태우는 새로운 설계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파이프 배치를 바꾸고 냉각수 순환 경로를 최적화했죠. CAD 프로그램을 열어 3차원 모델링을 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5년간 해온 일이었거든요. 배터리 냉각은 태훈의 전문 분야였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화면에는 개선된 냉각 시스템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태훈의 설계대로라면 배터리 전체 온도 편차를 2도 이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30% 이상 늘어날 거였어요. 태훈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누가 들어주겠어? 슈테파는 태훈의 의견을 듣지 않을 거예요. 다른 독일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죠. 태훈은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태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태훈은 자리에 앉아 어젯밤 작업한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슈테판에게 다시 말해봤자 무시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흰머리에 약간 구분 등,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노인은 태훈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른 시간에 사람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노인이 독일어로 뭔가 물었어요. 태훈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영어로 다시 물었어요. 새로 온 직원이냐고요.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파견 온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을 하인츠 슈미트라고 소개했죠. 태훈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인츠가 태훈의 화면을 힐끗 봤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 설계도가 떠 있었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가까이 다가와서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하인츠가 물었어요. 이걸 자네가 그렸냐고요. 태훈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어젯밤에 작업했다고요. 하인츠가 또 물었어요. E- 클래스 프로젝트 설계를 수정한 거냐고요. 태훈은 머뭇거렸어요. 이 노인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혹시 슈테판에게 일러 바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인츠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현재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안을 만들어 봤다고요. 하인츠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냉각 파이프 배치는 배터리 중앙부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외곽부는 냉각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어요. 온도 분포도가 나타났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온 영역이었어요. 배터리 외곽부 온도가 섭씨 45도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앙부는 섭씨 30도 정도였어요. 15도 차이가 났죠. 하인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자신의 개선안을 보여줬어요.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배치해서 배터리 전체를 고르게 냉각하는 설계였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번에는 온도 편차가 2도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인츠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 설계로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냐고요. 태훈이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최소 30%,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인츠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불안했어요. 혹시 잘못 말한 건 아닐까 걱정됐죠. 그때 하인츠가 입을 열었어요. 놀랍다고,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계는 처음 본다고 했죠. 태훈이 어리둥절해하자 하인츠가 웃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자신은 메르세데스에서 45년간 일한 엔지니어라고,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가끔 이렇게 회사에 들러서 후배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태훈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인츠 슈미트는 메르세데스의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디젤 엔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설계한 엔진은 지금도 업계 표준으로 쓰이고 있었죠. 태훈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죄송하다고, 몰라 뵙고 실례했다고 했습니다. 하인츠가 손을 저으며 앉으라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격식은 필요 없다고, 중요한 건 기술이라고 했죠. 하인츠가 태훈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태훈이 대답했어요. 한국 현대자동차에서 15년간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했다고요. 하인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경험이 묻어난다고, 이론만으로는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인츠가 물었어요. 이 설계를 슈테판에게 보여줬냐고요. 태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 회의 때 의견을 냈다가 무시당했다고, 다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인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슈테판은 실력은 있지만 교만하다고, 자기 설계가 완벽하다고 믿는다고 했죠. 특히 외국인 엔지니어의 의견은 절대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독일 엔지니어링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때문이라고요.
태우는 씁쓸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하인츠가 말했어요. 하지만 좋은 기술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자신이 태훈을 도와주겠다고요. 태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요? 하인츠가 설명했어요. 한 달 후에 사내 기술 공모전이 있다고 그때 이 설계를 출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모전은 전 직원이 참가할 수 있어요. 주제는 자유였고 우수작은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된다고 했죠. 태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됐어요. 자신의 설계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인츠가 태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 설계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앞으로 한 달간 자신이 태훈을 지도하겠다고 매주 2번씩 만나서 설계를 더욱 완벽하게 다듬자고 했죠. 태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메르세데스의 전설이 자신을 가르쳐 주겠다니요. 하인츠가 웃었어요. 좋은 기술을 보면 돕고 싶어진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은 컴퓨터만 믿고 실제 차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설계에서는 현장 경험이 느껴진다고, 진짜 엔지니어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태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태훈과 하인츠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훈은 낮에는 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하인츠를 만나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하인츠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태훈을 기다렸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설계를 검토했죠. 첫 번째 수업날 하인츠가 말했어요. 설계는 좋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독일 엔지니어들을 설득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인츠는 태훈에게 연력학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어요. 냉각수의 점성, 파이프 마찰 개수, 난류와 층류의 차이, 모든 변수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줬죠. 태훈은 15년 경력이었지만 배울 게 많았어요. 하인츠의 지식은 교과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45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기술이었죠. 2주가 지났어요. 태훈의 설계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파이프 직경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고 냉각수 유량을 리터 단위로 최적화했어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죠. 하지만 회사에서 태훈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복사 심부름, 커피 심부름을 했습니다. 독일 동료들은 태훈을 투명인간 취급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태훈은 구내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토마스와 마르쿠스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독일어로 이야기했지만 가끔 영어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 기술 공모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신형 서스펜션 설계로 출품할 거라고, 1등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죠. 마르쿠스가 웃었어요. 자신도 엔진 효율 개선안으로 나간다고, 서로 경쟁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쿠스가 태훈 쪽을 힐끗 봤어요. 그가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저 동양인도 공모전에 나올까 싶냐고요. 토마스가 피식 웃었어요. 설마 나오겠냐고, 복사나 하는 애가 무슨 설계를 하겠냐고 했습니다. 둘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태훈은 못 들은 척했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3주가 지났어요. 공모전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공모전 참가자 명단이 붙었어요. 총 45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 독일인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왕리를 포함해 외국인은 5명 뿐이었죠. 그리고 명단 마지막에 태훈의 이름이 있었어요. 김태훈,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개선안. 명단을 본 독일 엔지니어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한국인이 뭘 출품한대? 배터리 냉각? 그거 슈테판 프로젝트 아니야? 감히 슈테판 설계에 도전한다고? 복도 곳곳에서 태훈을 보며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양인이 독일 엔진 개선하겠다는 거 봤냐고 코미디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르쿠스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역사가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100년 역사의 메르세데스를 가르치려 한다고 웃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식판을 들고 서서 그들의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리가 태훈 옆으로 와서 속삭였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저런 애들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오후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슈테판과 마주쳤어요. 슈테판이 태훈을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모전에 나온다며 용기는 대단하다고 했죠.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슈테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실력은 다르다고, 현실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는 태훈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경멸이 담긴 제스처였습니다. 태훈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그날 저녁 하인츠를 만났어요. 카페가 아니라 하인츠의 집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외곽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집이었죠. 하인츠의 아내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훈을 환영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자동차 부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엔진 피스톤, 기어, 오래된 계기판, 모두 하인츠가 평생 모은 것들이었죠. 하인츠가 태훈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책장에는 자동차 공학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독일어, 영어, 심지어 일본어 책도 있었어요. 하인츠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소문을 들었다고, 다들 태훈을 비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인츠가 한숨을 쉬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다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이 자기들보다 나은 기술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인츠가 태훈의 최종 설계를 봤습니다. 3주간 다듬은 결과물이었죠. 화면에는 완벽한 냉각 시스템이 떠 있었어요. 파이프 배치, 냉각수 순환, 온도 분포,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인츠가 미소 지었어요. 훌륭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독일 엔지니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죠. 하인츠가 태훈에게 연습을 시켰어요. 설계를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비판에 대응하는 연습이었습니다. 태훈은 서툴렀어요. 영어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고 기술 용어도 가끔 헷갈렸죠. 하인츠가 하나하나 고쳐줬어요. 발음을 바로잡고 설명 순서를 조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2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태훈은 땀을 흘렸습니다. 하인츠가 말했어요. 기억하라고, 기술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말솜씨가 아니라 진실된 기술로 그들을 설득하라고 했죠.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훈은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결정된다고, 그때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요. 공모전까지 나흘 남았어요. 태훈은 매일 밤 원룸에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발표를 반복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안, 기대 효과, 모든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연습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비웃음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태훈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 곧 큰 발표가 있어요.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한국은 아침 10시였습니다.
태훈아, 내가 가진 기술을 믿어라. 아버지가 준 공구 봐라. 그게 너의 뿌리다. 태훈은 침대 옆 책상을 봤어요. 아버지의 공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케이스를 열고 공구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한 금속의 느낌이 손에 전해졌죠. 태훈은 공구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태훈을 향한 조롱은 더 심해졌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 한국인 간다. 공모전 망신당하러 가는구나. 점심시간 식당은 더했어요. 태훈이 자리에 앉자 주변 테이블이 술렁거렸습니다. 토마스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공모전 당일이 기다려진다고, 동양인이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거들었어요. 슈테판 설계에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깨닫게 될 거라고 했죠.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훈은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발을 걸었어요. 태훈이 비틀거렸어요. 식판 위에 음식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태훈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간 태훈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쥐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포기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며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는 태훈을 필요로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증명하라. 한국 엔지니어가 독일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태훈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태훈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어요. 3주간 하인츠와 함께 다듬은 설계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시뮬레이션 결과도 확인했어요. 온도, 분포, 압력 손실, 에너지 효율. 모든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태훈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하인츠를 만났습니다. 하인츠의 서재에서 최종 점검을 했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죠. 하인츠가 물었어요. 준비됐냐고요?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다고요. 하인츠가 미소 지었어요. 좋다고,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했죠. 하인츠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독일어로 된 자동차 공학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을 보여줬어요. 엔지니어링은 국적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것이다. 태훈은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어요. 하인츠가 태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자신도 공모전에 갈 거라고,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관객석에서 지켜볼 거라고 했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든든했습니다. 공모전 전날 밤이었어요. 태훈은 원룸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총 25장이었습니다. 태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연습했어요. 10번, 20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했죠.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태훈은 연습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슈투트가르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독일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무시와 조롱, 외로움과 좌절. 하지만 동시에 하인츠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태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공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 꺼내 손에 쥐었어요. 손잡이에 플라스틱이 닳아서 반들반들했죠.
아버지가 40년간 쓰신 공구예요. 이 공구로 수천 대의 차를 고치셨습니다. 태훈도 어릴 때 정비소에서 이 공구를 써봤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공구는 연장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손이다. 정성을 다해 다루면 공구도 그에 보답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태우는 공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이 공구를 가져갈 거예요. 행운의 부적처럼요. 새벽 2시 태우는 침대에 누웠어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자신의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었죠. 태우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내일 제가 증명할게요. 한국 엔지니어가 독일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요. 공모전 당일 아침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9시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대강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45명, 관객석에는 엔지니어들과 임원진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기술 담당 이사 3분과 R&D 센터장이 앉았죠. 태우는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아버지의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으로 만지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는 토마스와 마르쿠스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태훈을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슈테판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슈테판이 다가와서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동양인이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보게 될 거라고 했죠.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심호흡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공모전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사를 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의 장이라고, 최고의 아이디어가 선정될 거라고 했죠.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30대 초반의 독일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진 효율 개선에 관한 발표였어요. 기술적으로 탄탄했고 프레젠테이션도 매끄러웠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수준 높은 내용이었어요. 토마스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신형 서스펜션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설명이 이어졌어요.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심사위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발표가 끝나고 1시간 휴식 시간이었어요. 태우는 대기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오후 1시 공모전이 재개됐어요. 태우는 37번째 순서였습니다. 앞 발표자들의 내용을 들으며 태우는 더욱 초조해졌어요. 모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었거든요. 드디어 태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발표자 김태훈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어요. 태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무대로 향했죠. 무대에 오르자 강한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객석에는 20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E- 클래스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개선안.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슈테판 프로젝트잖아. 동양인이 감히. 슈테판이 앉은 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어요. 팔짱을 끼고 태훈을 노려봤습니다. 태훈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화면에 배터리 온도 분포도가 나타났어요. 붉은색 부분이 고온 영역이었죠. 태훈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냉각 시스템은 배터리 중앙부만 집중 냉각하고 외곽부는 온도가 15도 높다고 했어요. 객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슈테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이라고. 저 데이터는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개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슈테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발표를 계속하라고 했거든요. 태우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개선안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선형 파이프 배치가 나타났어요. 기존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죠. 태훈이 설명했습니다.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배치하면 배터리 전체를 균일하게 냉각할 수 있다고, 온도 편차를 2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심사위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개선되냐고 물었습니다. 태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최소 30%, 최대 40%까지 늘어난다고 했죠. 객석이 술렁거렸어요. 태훈은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온도 분포, 압력 손실, 냉각수 유량,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설계가 기존보다 우수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진지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하인츠가 미소 지었어요. 태훈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테판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실제로 작동할지는 모른다고 했어요. 태훈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제작 계획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제작 공정과 비용 분석이 나타났어요. 기존 대비 제작 비용은 5%만 증가하지만 성능은 30% 이상 향상된다는 내용이었죠. 심사위원 한 분이 물었어요.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요? 태훈이 답했습니다. 2주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다고, 한 달이면 테스트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슈테판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신의 설계가 부정당하고 있었거든요. 태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E- 클래스 전기차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죠. 발표가 끝났어요. 태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맨 뒷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츠였어요. 하나, 둘. 박수가 점점 퍼져나갔어요. 심사위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슈테판만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태훈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났어요. 오후 5시 심사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 최종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토마스가 태훈을 힐끗 쳐다봤어요. 아까와 달리 비웃는 표정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슈테판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30분이 지났어요. 심사위원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다시 대강당으로 모였어요. 객석도 가득 찼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발표들이 많았다고, 심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메르세데스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했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태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3위, 토마스 슈나이더 씨의 서스펜션 설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토마스가 무대로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2위, 마르쿠스 바그너 씨의 엔진 효율 개선안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마르쿠스도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태훈은 눈을 감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슴은 떨렸습니다. 이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훈 씨의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개선안입니다. 대강당이 폭발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게요. 옆자리 왕리가 태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일어나라고, 무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태훈은 꿈을 꾸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이사가 트로피를 건네주며 악수했어요. 축하합니다, 김 씨. 정말 놀라운 설계였어요. 태훈은 트로피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뒷자리에서 하인츠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객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처음에 태훈을 무시했던 독일 엔지니어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슈테판만 앉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가 태훈에게 소감을 말할 기회를 줬어요.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무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했죠. 객석이 숙연해졌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술은 국적이나 인종을 따지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했죠. 진짜 기술은 학벌이나 출신이 아니라 정성에서 나온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인츠 슈미트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그분의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죠. 하인츠가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태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따뜻했습니다. 태훈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왕리가 태훈을 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7년간 인정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오늘 태훈을 통해 희망을 본 거였어요. 토마스와 마르쿠스도 다가왔어요.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태훈은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어요. 태훈은 대강당 구석에 앉아 트로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슈테판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태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슈테판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오만했다고, 동양인을 무시한 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태훈의 설계를 보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진짜 엔지니어링은 국적이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다는 거요. 슈테판이 손을 내밀었어요. 태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슈테판이 말했어요. 자신의 프로젝트에 태훈의 설계를 반영하고 싶다고, 함께 일하자고 했죠. 태훈은 놀랐어요. 슈테판이 협력을 제안하다니요. 슈테판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배울 게 많다고, 태훈에게서 겸손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하인츠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이거라고, 이게 진짜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거라고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회사 근처 독일 전통 식당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슈테판이 물었어요. 태훈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냐고요. 태훈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정비소에서 배운 것들, 손으로 직접 만지며 깨달은 것들을 말했어요. 슈테판이 감탄했어요. 자신은 컴퓨터만 보고 일했다고,
실제 차를 만지는 걸 소홀히 했다고 했습니다. 하인츠가 말했어요.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한다고 했죠. 다음 주 월요일 태훈의 책상이 바뀌었어요. 구석 자리가 아니라 창가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슈테판 바로 옆이었죠. 슈테판이 아침에 커피를 건네줬어요. 직접 탄 커피였습니다. 함께 E- 클래스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태훈은 감격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태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토마스, 마르쿠스, 왕리가 함께 앉았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도 태훈에게 인사했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후에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이사가 발표했습니다. 태훈의 냉각 시스템 설계를 E- 클래스 프로젝트에 공식 반영한다고 태훈을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훈은 믿을 수 없었어요. 공동 책임자라니 한 달 만에 복사하던 파견 직원에서 프로젝트 리더가 된 거였죠. 퇴근 후 태훈은 원룸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새벽 2시였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태훈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공모전 우승, 프로젝트 리더 임명, 슈테판과의 화해.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했죠.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냐고, 진짜 기술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훈은 책상에 놓인 아버지의 공구 세트를 봤어요. 케이스를 열고 십자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그 공구였죠. 태훈은 공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증명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독일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요. 창밖으로는 슈투트가르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 전에는 차갑고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태훈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E- 클래스 프로젝트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슈테판과 함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돼요. 태훈의 설계가 실제 차에 적용되는 거였죠. 38살 김태훈, 작은 정비소 아들에서 메르세데스-벤츠 프로젝트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에는 무시와 조롱, 외로움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정과 끈기, 그리고 진실된 기술이 있었죠. 태훈은 미소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